반드시 합격하실 겁니다. 안녕하세요. 전산회계 1급 특별회차 기출문제 이론편 보겠습니다. 문제 1번. 다음 중 일반 기업회계 기준에서 재무보고의 목적과 거리가 가장 먼 항목은 재무보고의 목적요. 정보 이용자한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회계의 목적, 재무보고의 목적이 될 겁니다. 그것과 가장 거리가 먼 거를 찾아보랍니다. 투자 및 신용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의 제공, 맞겠지요. 2번 미래 현금 흐름 예측에 유용한 정보의 제공, 맞을 것 같고. 3번 경영자의 수탁 책임 평가에 유용한 정보의 제공, 맞겠지요. 주주들이 회사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회사를 누구한테 맡긴 겁니까? 경영자한테 맡긴 겁니다. 경영자가 회사 경영을 잘 하는지 궁금할 겁니다. 뭘 본다고요? 재무제표를 보겠지요. 재무제표를 통해서 재무보고를 하는 것이고요. 그러한 측면에서 3번도 재무보고의 목적이 맞을 거다 이겁니다. 그러면 4번이 정답일 것 같은데 읽어봅니다. 재무상태, 경영성과, 현금 흐름 및 자본 변동에 관한 뭡니까?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현금 흐름표, 자본 변동표가 되겠지요. 이러한 재무제표를 통해서 화폐 및 비화폐적 정보의 제공이랍니다. 맞을 것 같은데 틀린 지문이랍니다. 4번이 정답이고, 왜 틀렸냐면 다른 내용들은 쭉 맞는데 뒤에 있는 비화폐적 정보라는 말 때문에 틀렸답니다. 재무제표는 금액으로 측정할 수 있는 내용만 담고 있다 보니까 화폐적 정보는 잘 제공할 수 있는데 화폐로 측정할 수 없는 비화폐적 정보는 제공하지 못한다라는 단점, 한계점이 있답니다. 그러한 내용을 사실은 전산 세무 2급 과정에서 공부하게 되는데 그러한 내용이 전산회계 1급 자격시험 지문으로 등장이 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우리는 알고 있는 내용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빨리 선택하고 넘어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 됐지요? 그래서 정답은 4번이었대요. 특히나 이런 조금 우리가 공부했던 내용을 벗어나는 내용이 문제 초반부 이론편 문제 1번 또는 2번 같은 곳에서 이렇게 등장을 한다 이겁니다. 약간 의도가 있는 겁니다. 출제자가 골탕 좀 먹여보려고 하는. 우리는 가뜩이나 긴장되어 있는데 문제 초반부에 막 이렇게 좀 애매모호한 우리가 접하지 못했던 내용들이 딱 나타나면 당황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러한 문제에 시간을 5분, 10분 투입하면 된다 안 된다? 절대 안 된다고요. 내가 알고 있는 지식 범위 내에서 자신감 있게 선택하고 빨리 넘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뒷부분에 내가 풀 수 있는 문제가 무궁무진하다고요. 주어진 시간 내에 내가 알고 있는 내용만 자신감 있게 딱딱 입력하고 나오면 나는 합격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잔소리 해드렸습니다. 아시겠지요? 문제 2번. 아래의 현금 계정에 대한 날짜별 거래 내용의 추정으로 가장 틀린 것은? 총계정 원장이 나와 있다 그지요? 총계정 원장을 너 읽을 수 있니? 그거를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자, 현금 계정 과목의 총계정 원장입니다. 현금 자산이다 그지요? 나의 자리 왼쪽입니다. 기초금액 왼쪽에 적히고 기말금액 오른쪽에 적히는데 이 회사는 현금 기초잔액이 0인가 봅니다. 올해에 아마 새롭게 사업을 시작한 모양입니다. 그리고 나의 자리 왼쪽이니까 잔액은 항상 왼쪽에 남게 될 겁니다. 자, 그림으로 보면 왼쪽 합계가 150만 원이고 엄청 크고 오른쪽 합계는 50만 원입니다. 그래서
잔액은 100만 원이고 이렇게 왼쪽 톡 튀어나온 게 100만 원이고 잔액은 항상 나의 자리에 나타난다 이겁니다. 자산은 나의 자리가 왼쪽이니까 잔액은 항상 왼쪽에서 남게 되는 것이다. 기억나시지요? 총계적 원장 개념 복습해 보았고, 자 이제 총계적 원장 내용을 읽을 수 있니를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하나씩 분개 분석해 봅니다. 1월 7일 현금 총계적 원장에서 금액이 왼쪽에 있다고 차변 계정 과목이 뭐였다는 뜻입니까? 현금이라는 뜻이었습니다. 현금 100만 원 대변에 자본금 100만 원. 현금을 출자 받아서 이제 자본금이 생겼다 이겁니다. 처음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다. 회사 입장에서는 이제 주주로부터 현금 받아서 이제 자본금이 생겨서 이제 회사가 만들어졌습니다라고 볼 수 있을 거고요. 1월 12일 이번에는 현금 계정 과목이 금액이 오른쪽이랍니다. 대변이 현금이라는 겁니다. 얼마요? 20만 원. 차변은 원재료랍니다. 대변에 현금이 적혔는데 반대쪽은 원재료라는 계정 과목이다. 그 뜻이다. 그지요? 무슨 뜻입니까? 현금 20만 원 주고 원재료 구입했습니다. 그 뜻입니다. 1월 15일 이번에는 차변이 현금이다. 그지요? 50만 원. 대변에 반대쪽은 뭐라고요? 임대보증금 계정 과목이랍니다. 현금 들어왔습니다. 50만 원. 왜 들어왔습니까? 우리 회사가 건물이 한 개 남아가지고 남한테 빌려주었다 이겁니다. 그래서 보증금을 받았다라는 것이지요. 돈 들어왔다고 좋아할 필요 없다 그지요? 임대차 계약 끝내면 다시 돌려주어야 되는 부채입니다. 보증금을 받았습니다. 그 뜻입니다. 1월 20일 이번에는 대변이 현금이다 그지요? 차변은 반대쪽은 외상 매입금이랍니다. 무슨 뜻입니까? 외상으로 물건 구입한 게 있었는데 이제 줄 돈, 외상 매입금이라는 부채가 있었습니다. 그 부채를 결제하기 위해서 현금 줬다 이겁니다. 그러면 돈이 현금이 나가고 외상 매입금이라는 부채는 작아질 겁니다. 그 뜻이지요. 저렇게 분계 내용 분석해서 거래 상황을 한번 추측해 보았습니다. 자, 이런 내용들이 이제 제시될 건데 틀린 거를 찾아보래요. 1월 7일 현금 100만 원을 출자하여 영업을 시작했다는 거죠. 맞는 말이고 1월 10일 원재료 20만 원을 매입하고 대금은 현금으로 지급했다. 맞고 3번 1월 15일 임대보증금 5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했다. 지급한 게 아니고 우리가 보증금을 받은 거다 이겁니다. 그죠? 그런데 지급했다라고 했으니까 3번이 틀렸고요. 정답 3번. 4번 1월 20일 거래처 외상 매입금 30만 원을 현금으로 상환했다. 결제했다. 그 뜻입니다. 지웁니다. 문제 3번. 다음 중 아래 빈칸의 내용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첫 번째, 선수 수익이 가되었다면 당기 순이익은 과대 계상된다. 과대 계상이냐 과소 계상이냐. 선급 비용이 어떻게 되어 있다면 당기 순이익은 과대 계상된다. 뭐 이렇게 분석하면 되겠네요. 자, 선수 수익 부채다 그죠? 선급 비용은 자산이었습니다. 자, 선수 수익에 대한 회계 처리해 봅시다. 우리 회사가
남한테 돈 빌려주고 이자를 받았답니다. 차변의 현금, 대변의 이자 수익, 그렇게 수익의 증가를 회계 처리했는데 그 이자 부분이 알고 봤더니 올해분 이자도 있는데 내년분 이자를 미리 받은 것이 섞여 있었다 이겁니다. 그때 사용하는 것이 선수 수익이라는 부채 계정 과목이다. 그지요? 회계 처리 어떻게 합니까? 대변에 이자 수익이 너무 크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수익이. 그거를 차변에 적어서 수익의 감소를 기록합니다. 그리고 대변에는 부채인 선수 수익으로 기록한다 이겁니다. 그죠? 그때 사용합니다. 그리고 선급 비용은 뭡니까? 우리 회사가 보험료 냈습니다. 그런데 그 보험료 낸 거를 전부 올해 비용으로 회계 처리했는데 차변에 알고 봤더니 그 보험료 중에서 내년분이 섞여 있더라 이겁니다. 그거는 선급 비용이라는 자산으로 기록합니다. 내년분 보험료는 올해 비용으로 처리되면 안 되니까 차변에 보험료라는 비용이 너무 크니까 대변에 보험료라는 비용의 감소를 적어주고요. 차변에는 그 부분 선급 비용이라는 자산으로 기록합니다. 그래서 우리 기말 수정 분기할 때 수익과 비용의 발생과 이연이라는 주제 배웠다. 그죠? 그때 등장하는 계정 과목 4개 있었다. 그죠? 4가지. 수익, 미지급 비용, 선수 수익, 선급 비용 이런 4가지 계정 과목이 등장할 수 있고 이론적으로 볼 때 수익의 발생, 비용의 발생, 수익의 이연, 비용의 이연이라고 부른다고 했습니다. 자, 요 4가지 계정 과목이 회계 처리될 때, 즉 이러한 계정 과목들이 증가하는 회계 처리가 될 때 단기 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보면 이렇습니다. 미수수익을 기록한다고요? 차변의 미수수익, 자산의 증가, 대변의 수익의 증가가 기록될 겁니다. 그러면 수익 증가. 그럼 결국 플러스 효과다 이겁니다. 미지급 비용, 대변의 미지급 비용, 부채의 증가 기록하고 차변의 비용의 증가 기록합니다. 비용이 커집니다. 마이너스 효과. 선수 수익은 요거다 그죠? 대변의 부채의 증가 기록되고 차변의 수익의 감소가 기록됩니다. 마이너스 효과. 선급 비용은 요거다 그죠? 차변의 선급 비용, 자산의 증가 기록되고 대변의 비용의 감소가 기록된다 이겁니다. 플러스 효과. 그래서 굳이 뭐 요걸 조금 더 머리에 편하게 기억하려면 미수수익, 자산, 요거는 미지급 비용, 부채, 선수수익, 부채, 선급 비용, 자산. 그래서 뭐 수익의 증가, 비용의 증가, 수익의 감소, 비용의 감소 뭐 이렇게 접근해도 되는데 조금 더 기억하기 쉽게 하려면 자산은 플러스, 부채는 마이너스구나 뭐 이렇게 좀 기억하는 것이 조금 더 편하더라 이겁니다. 됐죠? 자 지금 보는 거 선수 수익 부채다 그죠? 부채가 선수 수익이 증가하면 마이너스 영향입니다. 선급 비용은 자산이니까 플러스 영향입니다. 됐습니까? 요거 가지고 이제 끼워 맞추면 되겠습니다. 선수 수익이 어떻게 되어야 단기 순이익이 커집니까? 선수 수익은 단기 순이익에 마이너스 영향 미치니까 선수 수익이 과소 계상되어야 그지? 과소 계상되어야 단기 순이익에 플러스 효과가 나타날 겁니다. 그 다음에 선급 비용은 어떻게 되어야 단기 순이익에 플러스가 될 겁니까? 이건 과대 계상되어야 될 겁니다. 그래서 과소 계상, 과대 계상 3번이 정답 되겠습니다. 됐지요? 지웁니다. 문제 4번. 다음 중 회계 정보의 질적 특성 중 하나인 목적 적합성을 갖기 위한 회계 정보의 속성이 아닌 것은 목적 적합성 3가지 요소였다. 그지요? 과거, 현재, 미래였습니다. 과거 피드백 가치, 현재 적시성,
미래 예측가치 요 세 가지 요소였고요. 표현의 충실성은 신뢰성에 대한 요소였다. 그지요? 신뢰성에 대한 요소 복습할까요? 표현의 충실성, 검증 가능성, 중립성 이렇게 세 가지였습니다. 문제 5번. 재고자산 감모 손실이 10,000원 발생했다. 이 중 8,000원은 정상적인 감모 손실이고 2,000원은 비정상적인 감모 손실이다. 다음 중 감모 손실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을 잘못 설명한 것은? 열심히 공부했다 그죠? 자, 재고자산에 대해서 정상적인 감모 손실은 뭘로? 매출 원가로. 비정상적인 감모 손실은 영업 외 비용으로 처리한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분석할 수 있겠지요. 변, 대변. 자, 재고자산 감모 손실이 있다고요? 자, 제품 계정 과목이라고 가정할까요? 뭐 제품이든 뭐 상품이든 상관없고 그냥 상품이라고 가정합시다. 자, 상품 계정 과목이라고 가정합시다. 상품 계정 과목에 대해서 감모 손실이 나타났다고요? 자, 상품. 상품이라는 자산이 작아질 겁니다. 얼마만큼이? 10,000원만큼이. 그런데 그거를 다시 정상, 비정상으로 나눈다 이겁니다. 8,000원은 정상이라고? 그러면 일단 상품 8,000원이 작아집니다. 자산의 감소. 그 부분은 뭘로? 매출 원가로 기록하자고. 뭐 상품이면 상품 매출 원가 되겠지요. 그 다음에 2,000원은 상품이 작아집니다. 뭐 정상이든 비정상이든 상품이 작아지는 건 똑같고 차변이 좀 달라진다 이겁니다. 이 부분은 영업 외 비용으로 처리하고 계정 과목 이름은 재고자산 감모 손실. 이렇게 회계 처리한다고 했습니다. 매출 원가 이거는 영업 외 비용. 됐지요? 자, 그러면 영향을 잘못 설명한 거 한번 찾아봅시다. 당기 순이익을 10,000원 감소시킨다. 매출 원가라는 비용이 증가하든 영업 외 비용이 증가하든 당기 순이익은 어쨌든 작아진다. 그죠? 얼마만큼이? 10,000원만큼이. 재고자산을 10,000원 감소시킨다. 그지요? 매출 총이익을 8,000원 감소시킨다. 매출 원가가 비용이다. 그죠? 매출 원가라는 비용이 8,000원 커지면 매출액 빼기 매출 원가라는 매출 총이익은 8,000원 작아질 겁니다. 영업이익은 10,000원 감소시킨답니다. 영업이익이 뭡니까? 매출 총이익에서 판관비를 뺀 겁니다. 자, 매출 총이익 산출 과정에서 매출 원가 8,000원만큼 영향 미치니까 영업이익이 8,000원 작아질 거다. 그죠? 2,000원은 뭡니까? 영업이익을 구하고 나서 그 하단부에 있는 영업의 비용으로 반영되기 때문에 영업이익은 얼마가 감소된다고요? 8,000원만 감소한다라고 보아야 할 겁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정답은 4번 되겠네요. 지웁니다. 문제 6번. 다음 중 일반 기업회계 기준의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 아닌 것은? 단골 메뉴다. 그죠? 현금 및 현금성 자산. 현금, 요구불 예금, 현금성 자산 세 가지 요소고 현금은 다시 통화 대용 증권으로 나눈다고 했습니다. 요구불 예금은 보통 예금, 당좌 예금을 말한다. 현금성 자산은 채무증권, 국채공제 회사채, 그리고 금융상품 중에서 취득 당시 만기 3개월 이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현금이 현금자산 아닌 거, 취득 당시 만기가 3개월 이내 도래하는 채권 및 단기 금융상품, 현금성 자산을 말하나 봅니다. 당좌 차월은 뭡니까? 은행에서 돈 빌린 거다, 그죠? 마이너스 통장이다 보니까 우리 통장 잔고보다 더 돈을 많이 뽑아 쓴다 이겁니다. 그 부분만큼을 당좌 차월이라고 부르고, 이 부분은 은행에서 돈 빌린 거라고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부채이고요. 현금이 현금자산 아니다 이겁니다. 정답 2번. 우편한 증서, 전신환 증서 등 통화대웅증권 여기 해당할 거고요. 전신환 증서는 뭐 처음 들어봤다 그죠? 우편한 증서하고 거의 비슷하고요. 최근에는 거의 쓰지 않는 겁니다. 뭐 그런데 뭐 이 부분을 뭐 소개해 보았네요. 맞고요. 타인 발행 단자 수표 통화대웅증권에 해당한다 이겁니다. 됐습니다. 답 찾는 데는 전혀 지장 없고요. 우리 교재 수록할 때는 동그라미 1번 지문 문구를 조금 이해하기 쉬운 문구로 수정해서 수록하겠습니다. 채권이 우리 회계에서는 두 가지 의미가 있었다 그죠? 남한테 받을 돈인 수취 채권의 의미도 있고 국채, 공채, 회사채라는 채무증권의 의미도 있고 두 가지 의미니까 좀 더 명확하게 해주는 게 좋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채권은 뭐라고요? 국채, 공채, 회사채라는 채무증권을 말한다. 그리고 금융상품이라고 해야지 정확하지. 단기라는 말은 넣으면 이상해지지 않습니까? 그죠? 금융상품 중에서 만기 1년 이내는 단기 금융상품이 맞습니다. 그런데 현금성 자산으로 분류된다면 뺀 것이 단기 금융상품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단기 금융상품이라는 단어보다는 금융상품이라는 단어가 훨씬 적합할 것입니다. 동그라미 1번에. 그래서 취득 당시 만기가 3개월 이내에 도래하는 채무증권 및 금융상품이라는 정확한 용어로 우리 교재에 수록하겠습니다. 됐지요? 지웁니다. 문제 7번. 다음 중 일반 기업회계 기준의 유가증권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단기 매매 증권의 미실현 보유 이익은 교수님들이 엄청 좋아하는 용어라고 했습니다. 미실현 보유 이익은 뭘 뜻한다고요? 가지고 있는데 아직 실현되지 않은 이익이다. 뭐 평가 이익을 말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실현 보유 이익은요, 보유하고 있다가 실현이 되었답니다. 처분 이익을 말한다고 했습니다. 자, 단기 매매 증권 평가 이익은 뭐라고요? 단기 순이익 항목이다. 그지요? 단기 매매 증권 및 매도 가능 증권은 원칙적으로 공정 가치로 평가해야 된다. 그죠? 3번 단기 매매 증권이 시장성을 상실하면 매도 가능 증권으로 분류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만기 보유 증권으로 분류한다고 했으니까 3번 지문이 틀렸고요. 정답 3번. 매도 가능 증권의 미실현 보유이익, 평가이익은 뭘로? 기타 포괄 손해익 누계액으로 처리한다고 했습니다. 됐지요? 문제 8번. 다음 중 일반 기업회계 기준의 무형자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틀린 것은 1번 영업권, 산업재산권, 개발비, 연구비 등이 포함된다. 다른 말은 맞는데 연구비 때문에 틀렸다 그죠? 연구비는 연구 단계에서 발생한 지출은 비용이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무형자산 아니다. 그래서 1번이 틀린 지문. 정답 1번. 2, 3, 4 분석합니다. 무형자산의 취득 후 지출로서 일정한 요구를 충족한다면 자본적 지출로 처리한다. 유형자산하고 똑같은 논리가 적용될 것이지요. 3번 물리적 형태는 없지만 식별 가능하고 기업이 통제하고 있고 미래 경제적 효익이 있는 비화폐성 자산이 무형자산이다 이겁니다. 그 다음 상각기간은 관계법령이나 계약에 정해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20년을 초과할 수 없다. 이런 내용도 공부했다 그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고요. 넘어가면 되고 참고로
비화폐성 자산. 아이고 참 어려운 용어다. 그죠? 문제 지문에서 나와 있으니까 가볍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들어보십시오. 화폐성 자산, 비화폐성 자산 이렇게 이론적으로 볼 때 나눌 수 있답니다. 화폐성 자산이란 일정한 단위의 화폐로 결제 받을 수 있는 걸 말한답니다. 딱 픽스된 고정된 화폐 단위로 결제 받을 수 있는 것을 화폐성 자산이라고 부른답니다. 비화폐성은 그렇지 않은 것을 말한답니다. 화폐성은 뭡니까? 그럼 화폐, 돈이 제일 화폐가 제일 대표적인 항목이지요. 1,000원짜리 지폐가 있다고요? 그거는 1,000원이라는 정해져 있는 화폐 단위로 상대방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겁니다. 돈으로 1,000원짜리 지폐를 주면 100원짜리 동전으로 10개 받을 수 있을 거고, 그죠? 아니면 1,000원에 해당하는 물건을 그저 받을 수 있다 이겁니다. 1,000원이라는 정해져 있는 화폐 단위로 반드시 우리는 상대방으로부터 무언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통화, 그죠? 통화가 제일 대표적인 화폐성 자산이고, 또는 외상 매출금, 그죠? 이런 거. 100만 원어치 물건을 외상으로 팔았습니다. 차변에 외상 매출금 100만 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상대방으로부터 얼마 받는다고요? 100만 원이라는 픽스된 화폐 단위로 받을 수 있다 이겁니다. 그게 화폐성. 비화폐성은 그렇지 못한 겁니다. 물건이다 이겁니다. 제일 대표적인 게 유형자산, 무형자산입니다. 물건. 우리 회사가 1억 원짜리 건물을 샀습니다. 장부에 얼마 적혀 있습니까? 1억 원 적혀 있습니다. 건물 사고 그 다음 달에 갑자기 우리 회사 건물 옆으로 지하철이 뚫린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우리 건물은 1억 원에 샀지만 2억 원이 되어버렸습니다. 그지?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장부에는 1억 원으로 적혀 있다 이겁니다. 그죠? 1억 원으로 적혀 있지만 사실은 돈 얼마 받을 수 있다고요? 2억 원 받을 수도 있다 이겁니다. 자꾸 바뀔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 달에 가서 뭐가 국회에서 싸워가지고 그 지하철 뚫리려고 했던 게 취소되었답니다. 다시 떨어질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금액이 수시로 변동될 수 있다. 그렇게 볼 수 있고요. 비화폐성은 그냥 물건이구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형자산, 무형자산은 비화폐성 자산이더라 이거지요. 참고로 좀 어려운 용어가 등장해서 부연 설명해 보았습니다. 지웁니다. 문제 9번. 회사의 10월 중 당월 총 제조원가는 60만 원이다. 10월 초 원재료 재고액이 8만 원이고 10월 중 원재료 구입액이 35만 원, 그리고 가공원가가 30만 원이라면 10월 말의 원재료 재고액은 얼마일까요? 자, 단기 총 제조원가. 이 회사는 한 달 단위로 결산을 하는 모양입니다. 그래 단기 대신 당월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자, 단기 총 제조원가는 뭡니까? 자, 가공원가가 의미가 뭐라고요? 가공원가 직접 노무비 플러스 제조 간접비를 말합니다. 그죠? 여기서 뭘 더하면은 단기총 제조원가입니까? 직접 재료비. 플러스하면 단기총 제조원가가 되고 그게 60만 원이더라 이겁니다. 60만 원이 단기총 제조원가인데
가공원가가 30만 원이랍니다. 그러면 직접 재료비는 얼마라고요? 30만 원이 되어야 된다 이겁니다. 자, 직접 재료비 어떻게 구합니까? 자, 원재료 사용 금액을 말합니다. 자, 자산이다 그죠? 나의 자리 왼쪽입니다. 기초 금액 왼쪽에 적히고 기말 금액 오른쪽에 적힙니다. 그리고 사용 금액은 여기에 적힐 겁니다. 구입 금액은 여기에 적힐 겁니다. 됐죠? 분석해 봅니다. 기초 재고가 8만 원. 그리고 구입액이 35만 원. 기말 재고가 얼마일까를 물어봅니다. 사용 금액은 얼마로? 30만 원으로 이미 우리 도출했습니다. 그러면 이 동그라미 금액 얼마입니까? 왼쪽 합계 오른쪽 합계 똑같아야 되잖아. 왼쪽 합계 35만 원 플러스 8만 원 43만 원 나오고, 그리고 거기서 30만 원 빼면 13만 원이 될 겁니다. 그죠? 13만 원. 정답 3번 되겠네요. 문제 푸는 데는 뭐 지장 없지만 조금 더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문구가 한 게 필요하다. 그죠? 직접 재료비랑 원재료 사용 금액이랑 똑같으려면 무슨 가정이 필요합니까? 이 회사는 간접 재료비는 없습니다 라는 가정이 필요할 겁니다. 이미 제조 간접비가 뭐 요렇다라는 거, 30만 원이다라는 거 요 정보 가지고 분석했으니까. 그지요? 뭐 문제는 풀 수 있겠지만 우리 교재 수록할 때는 문구 하나 추가하도록 합시다. 그래야 완벽한 문제가 되겠지요. 자, 단 간접 재료비는 없다고 가정한다. 됐습니까? 여기에 괄호 내용 한 개 끼워서 교재에 수록할게요. 요 문구 단 간접 재료비는 없다고 가정한다. 됐습니다. 지금입니다. 문제 10번 봅시다. 다음 중 개별 원가 계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잘못된 것은 1번 개별 작업에 대한 원가의 추적 가능성 여부에 따라서 원가를 직접 원가와 제조 간접 원가로 분류한다. 추적 가능성에 따라서 직접비, 간접비로 분류한다. 그죠? 그런데 개별 원가 계산에서는 간접비랑 제조 간접비랑 섞어서 용어를 쓰는 모양입니다. 넘어갈 수 있겠습니다. 자, 2번 왜 그렇습니까? 간접 재료비, 간접 노무비가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고 보기 때문이다 이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조선소, 배 한 대 만드는 데 있어서 여러 명이 달라붙어 가지고 작업한다 이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료비는 그냥 전부 직접 재료비. 노무비도 직접 노무비밖에 없고 간접 재료비, 간접 노무비는 그 성격상 별로 중요하지 않더라 이겁니다.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개별 원가 계산에서는 뭐 간접 원가 대신 제조 간접비라고 그냥 바로 용어를 쓰는 경우가 많더라. 됐지요? 그래서 1번 맞고요. 2번 직접 원가는 실제 원가를 제품별로 직접 대응시키고 제조 간접비를 어떻게 배분하는지가 개별 원가 계산에서의 핵심이다. 그지요? 제조 간접 원가는 실제 원가 또는 예정 원가를 각 제품에 배부한다. 그죠? 실제 원가 배부하는 게 제일 좋겠지만 원가가 좀 늦게 집계되는 단점이 있다 보니까 미리 예정 배부율로 예정 배부액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더라 이겁니다. 그럼 1, 2, 3번 맞으니까 4번이 틀렸겠지요. 자, 정답 4번이고 4번 개별 원가 계산은 종합 원가 계산과 비교해서 소품종 대량 생산을 하는 기업에 더 적합한 원가 계산 방법이다. 틀렸다 그죠? 컨베이어 벨트를 통해서 대량으로 생산하는 것은 종합 원가 계산이고 개별 원가 계산은 조금 전 말씀드렸다 그죠? 조선소 다품종 소량 생산이다 이겁니다. 배 한 대 만드는 데에 여러 명이 달라붙어서 만드는 그런 방식에서 적합한 것이다. 그래서 소품종 대량 생산이 아니고 다품종 소량 생산에 적합합니다 라고 해야 될 것입니다.
문제 11번 제조간접비와 관련한 자료가 다음과 같을 경우 제조간접비 기계 시간당 예정 배부율은 얼마일까요? 정상 개별 원가 계산이다. 그지요? 제조간접비 실제 발생이 2,350만 원 발생했는데 자, 과대 배부가 150만 원이랍니다. 배부 금액이 있다. 그죠? 예정 배부. 예정 배부랑 실제 발생한 거랑 비교해 보니까 과대 배부랍니다. 배부된 게 더 크다 이겁니다. 그러면 배부된 게 얼마라고요? 2,350만 원 플러스 150만 원 하면 되겠지요. 2,500만 원이다 이겁니다. 2,500만 원이 예정 배부액인데 요거는 실제 조업도 500시간. 그죠? 예정 배부율부터 할까요? 예정 배부율 곱하기 실제 조업도 500시간이더라 이겁니다. 동그라미 얼마 나옵니까? 2,500만 원 나누기 500시간 하면은 5만 원 나옵니다. 시간당 5만 원. 그죠? 정답은 3번 지웁니다. 문제 12번 다음 중 보조 부문의 원가를 용역 수수 관계를 고려해서 배분하는 방법으로 묶어진 것은 보조 부문, 서포트 부문의 원가를 제조 부문으로 옮기는 방법 세 가지 있었다. 그지요? 단계 배부법, 상호 배부법, 직접 배부법. 직접 배부법은 서포트 부문 간에 서로 주고받는 것은 전혀 고려하지 않는 방법이라고 했습니다. 상호 배부법은 서포트 부문 간에 서로 주고받는 것도 완벽하게 고려하는 방법이라고 했습니다. 단계 배부법은 서포트 부문 간에 주고받는 게 있을 때 순서를 정해가지고 한쪽 방향만 고려한다고 했습니다. 한쪽 방향이든 어쨌든 고려하기는 고려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고려하는 방법을 찾아보십시오라고 했으니까 A와 B가 되어야 될 겁니다. 3번이 정답. 문제 13번 다음 중 전자세금 계산서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틀린 것은 1번 발급 기한은 원칙적으로 공급 시기이지만 예외도 있더라. 그지요? 2번 전송 기한은 발급일의 다음 날까지이다. 맞고요. 3번 전자세금 계산서 관련 가산세는 미발급 가산세, 지연 발급 가산세, 미전송 가산세, 지연 전송 가산세 등이 있다. 그지요? 4번이 정답이겠네요. 발급 의무자는 모든 법인 사업자, 전자세금 계산서, 그죠? 세금 계산서는 전자도 있고 종이도 있는데 법인의 경우는 반드시 전자 형태로 발급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개인의 경우에는 좀 규모가 큰 개인은 반드시 전자로 발급하라고 했습니다. 직전연도 공급가액, 과세 공급가액과 면세 공급가액 합계, 즉 이 사람이 과세 사업도 하고 면세 사업도 한다. 겸업 사업자라면 두 개 합해야 되겠지요. 합한 게 3억 원 이상인 규모 있는 개인 사업자는 반드시 전자 형태로 발급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금액이 좀 잘못 제시되어 있다. 그죠? 10억이라고 했으니까 4번 지문이 틀렸다 이겁니다. 됐습니다. 문제 14번 봅시다. 다음 괄호 안에 들어갈 말은 무엇인가? 사업장이 둘 이상인 사업자, 사업장이 하나이나 추가로 사업장을 개설하려는 사업자를 포함한다. 알았다.는 사업자 단위로 해당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등록한 사업자를 무엇이라고 한다? 둘 이상 사업장이 있다고요. 서울 본점, 부산 지점. 원칙은 사업장별로 각각 사업자 등록하는 겁니다. 서울 본점 따로, 부산 지점 따로. 그러다 보니까 회사는 한 개지만 사업자 등록번호가 두 개가 생겨진다 이겁니다.
그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법인세 신고는 두 개 합해가지고 하나의 회사로 작업할 거다, 그죠? 그래서 부가가치세 신고 작업도 법인세처럼 본점에서 그냥 몰아가지고 하나로 하고 싶더라 이겁니다. 그때 사용하는 제도가 뭐라고요? 사업자 단위 과세 제도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신청한 애들을 뭐라고요?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라고 부른다고 했습니다. 정답은 4번. 문제 15번. 다음 중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자, 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찾아보라 그 말이네요. 가 상품을 국외로부터 수입하는 경우 재화의 수입 과세 대상 맞다, 그지요? 제품을 판매 목적으로 수출한다. 과세 대상 맞습니다. 다만 세율이 0세율이 적용되더라. 차량을 양도담보 목적으로 제공한다. 이거는 담보 제공하는 거니까 소유권 넘겨주는 게 아닙니다. 소유권은 여전히 나한테 있다 이겁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과세 대상 아니라고 했습니다. 재화의 공급을 보지 않는다라고 공부했다 이겁니다. 3용 기계장치를 매각한답니다. 기계장치 사용하다가 중고로 팔았다고 그것도 과세 대상 물건을 공급하는 겁니다. 과세 대상 맞다. 그래서 가, 나, 라라고 되어 있는 3번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특별회차 기출문제 풀어보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